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사람 ING 매일 강좌 9월 12일 더 깊은 공부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대 오리엔트 제국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타이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리엔트라는 말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용어입니다. 로마 속담에 빛은 동방으로부터 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빛은 동방으로부터. 로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방은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본인들이 그리스의 후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 문화의 후예. 그러니까 그리스를 굉장히 아꼈죠. 안테를 아끼고. 그러니까 빛은 동방으로부터 할 때 그 오리엔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개념이죠. 이 오리엔트와 반대 개념.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가 지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지는 곳은 옥시덴트라고 부르죠. 옥시덴트라고 보통. 이게 서방입니다. 서방. 동방과 서방 나눌 때 오리엔트와 옥시덴트로 나뉘죠. 그 기준은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앞에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옆으로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소아시아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오리엔트는 더 넓은 의미로 쓰죠. 그리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를 넘어와서 소아시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걸 다 포함해서 오리엔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리엔트 세계에서 처음 유명한 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오리엔트에서 일어난 거고 이집트 문명도 오리엔트에서 일어난 문명입니다. 강한 제국은 이집트가 있고 우선 그리고 수메르 때 봤지만 사르곤 대제가 일어났잖아요. 사르곤 대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한 바빌로니아가 있었고요. 다음에 아스리아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오리엔트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나톨리아 지방에 히타이트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근데 히타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큰 제국이 대단한 제국인데 성경에는 헷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헷. 히타이트는 이 기원전 1900년 때부터 지금 터키 지방인 아나톨리아에서 이제 도시국가로 시작이 됐는데 1650년에 하투실레스 1세가 그 도시국가를 다 정복하면서 하나의 히타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한 1650년경. 그러면서 히타이트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다 도시국가고 메소포타미아 다 도시국가잖아요. 하나의 국가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제국이지만 거기도 분열되면은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나뉘고. 근데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하나로 뭉쳐지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도시국가였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식으로. 히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시국가였는데 이거를 1650년에 하투실레스 1세가 통일시키고 하투샤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히타이트가 유명한 거는 이 히타이트가 이 철을 사용했어요. 철. 그래서 히타이트 하면은 철기이죠. 철기. 그러니까 17세기 때부터 이미 철기를 사용한 제국이에요. 17세기부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이 그렇게 빨리 시작했지만 철을 사용한 게 기원전 13세기 때 사용했거든요. 그때 가서야 겨우 이 문명이 대단한. 이집트 12세기 가서야 철을 사용해요. 12세기. 페르시아 10세기 가서 사용하죠. 유럽도 9세기, 8세기 가서야 사용하고요.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했다고 하지만 거의 뭐 5세기, 6세기, 5세기 가야지 철을 사용해요. 철을. 그런데 히타이트는 지금 언제예요? 17세기 때부터 이미 철을 쓰는 거예요. 철을. 그러니까 철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철을 녹이고 그걸로 주조하고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인데 철을 그냥 철만 쓰면 의미가 없죠. 철을 뭘 만들 거냐? 농기구 만들잖아요. 농기구 만들면 그만큼 농사 짓는데 유리한 거죠. 강력하니까. 옛날에는 땅 파다가 다 부러지거든요. 철은 안 그렇단 말이죠. 농기구를 만들어도.
그리고 그걸로 농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칼 만들고 사람의 갑옷, 창, 칼 다 이걸 철로 만드니까 청동기와 부딪히면은 청동기가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근데 히타이트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에다가도 철갑으로 두르기도 하고 전차에 철갑을 두르잖아요. 이런 걸 이제 히타이트가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청동기 문명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제 4000년대 말 수메르인의 도시국가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를 이제 아카드가 장악하고 그 아카드를 결국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한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때가 한 기원전 1800년대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1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바벨론의 6번째 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대제란 말이에요. 함무라비 대제. 함무라비 법전 만들고 그 대제인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약해지죠. 근데 이 바벨로니아를 결국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가 한 1530년경. 그때 바벨로니아가 히타이트한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히타이트하고 바벨론 사이에 미탄이라는 제국이 있어요. 미탄이. 미탄이도 아주 유명한 고대 제국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중요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춰져 있던 나라들이지. 병기의 나라인데 이 미타니에서 사실은 모든 병기가 다 수출되고 퍼지는 거거든요. 히타이트는 철이 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점령한 사람이 삼수일루나라는 왕이에요. 근데 점령한 다음에 안타까운 게 점령하자마자 바벨론을 다스리면 좋은데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돌아가서 결국은 이 국내 내부 권력의 투쟁 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무르실리스 1세죠. 무르실리스 1세. 무르실리스 1세가 이때 암살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국내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고 더 안정적이었다면은 아마 무르실리스 1세가 히타이트를 굉장히 아마 확장시키고 발전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약해지죠. 이때부터 히타이트는 암흑기가 들어가고 히타이트 대신에 이 미타니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지도만 봐도 미타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히타이트와 미타니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권력 싸움을 많이 하다가 수필룰리 우마스 1세 때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미타니와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미타니를 결국은 정복해요. 정복하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히타이트와 싸울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남았을까요? 고대 근동의 영원한 강자예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그래서 그때부터는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 당시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신앙조 때예요. 신앙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게 신앙조 때거든요. 18왕조냐 19왕조냐 논쟁이 있지만 18왕조건 19왕조건 다 신앙조예요. 그 신앙조 때 그 신앙조와 거의 유일하게 대등하게 싸웠던 제국이 바로 이 히타이트죠. 특히 19왕조 때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와의 전쟁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를 무찌르는 그림이에요. 이집트 기록만 보면은 이 전투에서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유명한 이 전투에서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를 완전히 물리친 것처럼 나오지만 이건 되게 사실은 보니까 좀 너무 일방적인 기록인 거죠. 밑에 거는 이스탄불 고고화 박물관에 있는 이 카데시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전쟁을 너무 치르다 보니까 둘 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평화조약을 맺어요. 앞에 있는 카데시 평화조약 이 문서라는 게 종이 문서가 아니고 점토 문서죠. 점토 문서인데 이 문서가 나라와 나라가 맺은 최초의 법 문서예요. 법 문서. 이걸로 유명한 거죠. 당시 이집트가 히타이트를 막 압도하고 막 강력하게 이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람세스 2세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평화조약 체결을 히타이트가 먼저 제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로니아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이제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타이트 입장에서는 양쪽하고 다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은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는요 히타이트 공주들이 여왕이 돼요. 여왕이 그만큼 잘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해양 민족이 등장을 해요. 해양 민족. 예, 기원전 1200년 경이거든요. 이 해양 민족의 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집트도 해양 민족을 정말 겨우 막아냈어요. 겨우. 람세스 3세 때 신앙주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겨우겨우 이 해양 민족을 막아냈고 히타이트는 결국 해양 민족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그때가 약 12세기경 1180년경에 히타이트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머물러 있다가 그 도시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거는 8세기인데 그러니까 12세기 때는 이미 히타이트가 망한 거고 그 이후에 히타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신히타이트라고 불러요. 신히타이트. 뉴이죠. 신히타이트. 이 신히타이트는 8세기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냥 히타이트라는 건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히타이트라는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를 빼놓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히타이트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과 함께 자원을 걸었던 아주 강력했던 제국이고 이 히타이트는 특별히 성경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들 이런 율법들이 고대 근동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특별히 히타이트와 연관이 있는 게 많아요. 히타이트와. 그럼 법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결법의 같은 게 히타이트 법정과 굉장히 비교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구약 5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3강 할 차례죠. 아직 5강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5강에 보면은 신해산 율법과 히타이트 법전을 비교하는 게 나올 건데 그런 거 보면은 히타이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또 히타이트는 성경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많아요. 접촉이 많았고. 그래서 히타이트에 대한 연구는 성경 연구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타이트는 우선 법 체계가 굉장히 공정했어요. 공정했고 죄에 대한 원한풀이식 처벌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냥 보상해 주는 걸로. 또 정복한 나라들과 막 압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통치하고 같이 사는 쪽으로 발전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히타이트가 주변 나라들에게 끼친 영향 중에 큰 거는 철의 보급. 나중에 히타이트가 망하잖아요. 망할 때쯤에는 이미 모든 나라가 다 철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사실 여기 실패한 거죠. 뭐냐면 자기들만의 고유한 철로 다루는 방법 이거를 아마 잘 보존하고 있었으면은 주변 나라들이 감히 히타이트하고 아마 자원을 겨루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대 오리엔트 제국 중에 히타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